예, 잠시 후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후면 두 전직 대법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지낸 법관의 최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후배 판사들한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뭐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판사라는 직업이 정말 뭐 죄를 지은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지은 게 맞는지 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죄를 졌다면은 처벌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생 그런 역할을 해온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입장이 바뀌어서 거꾸로 본인이 그런 판단을 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후배 판사들한테 받는 입장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당혹스럽고 또 뭐 치욕스러운 일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뭐 대법관까지 지낸 분인데 정말 내가 이런 일로 후배 판사들한테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자체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에 대해서 정말 너무 피해를 많이 끼쳤다. 이런 양쪽 측면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직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좀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사받는 과정에서 전해진 바로는 혐의를 다 이제 부인하시고 또 아랫사람 임종원 전 차장을 비롯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상당수를 좀 미루시고 예. 그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차라리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오늘도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실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만약에 본인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좀 인정하시고 그리고 후배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를 배정하는데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데 무작위로 배정된 판사들이 3번이나 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좀 배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총 5명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예. 그중에 이제 이현학 부장 판사한테 이제 처음에 배당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현학 부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과거에 예.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할 때 배석 판사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도 근무를 대법원에도 이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이현학 부장 판사가 이제 회피 신청을 냈죠. 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은 5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과거에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지금 명재권 부장판사하고 임민성 부장판사 예. 이 두 분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임민성 부장판사가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좀 피해보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방법이 그렇기도 없을 것 하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까지 이제 국회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고 예. 또 정말로 엄정 중립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 영장 심사하시는 판사들로서는 예.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예. 아마 지금 현재 법원 지도부 역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교감하에 이번에 이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박병대 전 대법관 실질 심사를 맡는 임민성 판사의 경우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또 청구한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을 맡는 명재권 판사의 경우에는 뭐 이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 심사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으로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지금 뭐 영장 실질심사 배정을 통해서 뭐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심사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환 전 대법관과 근무 인연이 없는 판사,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인연이 없는 일선에서 재판을 주로 한 판사, 연결고리가 없는.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는 판사들로 심사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을 뭐 발부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발부할 것이다. 이건 예. 또 너무 나간 거예요. 어차피 뭐 법관이라는 거는 증거에 의해서 정말 뭐 지금 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엄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는 아시겠습니다. 사법농단 초기에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었죠. 그런 시기에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는 말씀하셨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차량 그리고 이제 고영환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예. 그런 판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지금- 면에서 볼 때는 뭐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 저희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요. 보통 변호인이 대동을 하고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인까지 참여를 합니다. 예, 예. 아무리 뭐 법률 전문가라도 예, 지금 뭐 조력을 받아야 굉장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당혹스럽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말로도 하겠지만은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선 뭐 검사들이 본인들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된 원인, 그다음에 증거관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피고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일이 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도 의견을 뭐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예. 구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자리엔 공판 검사도 들어가 있나요? 공판 검사가 아니라 예. 영장을 청구한 검사들이 청구한 검사가 이런 중요한 들어가요. 사건은 직접 들어가요. 아, 직접 네,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저기 법원 내부에서 진을 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네, 계십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대답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뭐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일단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저 앞에서 뭐 성실히 해서 뭐 임하겠다 뭐 이런 예. 정도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표정도 상당히 좀 이제 굳어있죠.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긴장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또 뭐 심정도 아무래도 좀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오늘 뭐 저기 서초동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원 내 분위기는 어때요? 영장 발부 가능성대 우리 주변 변호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핵심은 결국은 뭐 증거관계예요. 증거관계. 결국은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구속된 이후에 뭐 함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나 혼자 처벌받는 건 모르겠는데 뭐 내 모시던 윗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결국은 박병대, 고영환 두 전 법원 행정처장이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상식선에서는 뭐 윗사람이 당연히 지시했겠지. 뭐 윗사람이도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밑에서 실행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어차피 법률적인 심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큰 뭐 회사 조직에서도 밑에 하급자는 구속이 돼도 상급자는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결국은 지시에 대한 증거. 네, 그걸 찾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0시 30분에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한 모습 조금 전 보여드렸고 잠시 후면 고영환 전 대법관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서가 무려 266쪽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럼 사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과연 그렇죠. 오늘 안에 이게 다 결과가 그럼 검토가 되고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사전에 이제 미리 검토를 좀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뭐 고민해야 될 대목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임종원 전 차장에 비해서는 이 분량이 적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180쪽 정도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8쪽, 108쪽 이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임종원 전 차장에 관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두 분도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임종원 전 차장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고용환 전 대법관이 이번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나 박병대 전 대법관처럼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장 발부될 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으셨던 그 이제 임 판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네. 라고 해서 그때 영장 발부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상당 부분의 혐의가 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만약에 임종원 전 차장 그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했다면 오늘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라고 보고 발부되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설에는 두 분 가운데 그래도 혐의가 좀 위중한 박병대 전 대법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고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관측도 나오고 어떤 있긴 부분의 합니다.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두 분이 재임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그 사안의 어떤 중대성 그런 것도 아마 이제 함께 고려가 되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들리는 얘기로 이 변호사님, 그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원서를 이 시점에 제출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사건인 경우에도 뭐 죄는 졌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느 조직 내에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뭐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이익을 뭐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을 텐데 예. 일반 사람이라면은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탄원서를 낸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법관도 속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결국은 탄원서를 내는 분들의 성명이 다 기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읽어보는 후배 판사들이 과연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근무 과거에 인연이 없는 분들로 했습니다만 탄원서를 내는 분들이 과거에 같이 근무한 분들 결국은 뭐 상관들이었던 이런 분들이 그럴 수 탄원서를 있겠네요. 낸다면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탄원서가 실제 영장 실질 심사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사실은 뭐 사실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늘 심사를 하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과거에 모셨던 상관으로 모셨던 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서 탄원서를 내게 되면 영향이 있긴 영향이 있나 있을 수도 봐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이 박사님 만약입니다. 구속영장이 오늘 밤늦게라도 발부가 되면 글쎄요,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처음 있는 네. 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법 쪽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그 받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충격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부되더라도 문제고 예. 발부가 안 돼도 문제인 그쵸.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제 그 국면에서는 어차피 이제 타격을 입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사법부의 앞으로의 그 어떤 공정성 확보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발부를 하는 것 쪽이 더 국민들의 향후에 신뢰를 얻는 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이제 대법원장 그 차량에 뭐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신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영장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제19 감싸기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사법부는 영원히 이게 참 이 개혁이 안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더 실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나마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입되는 그 두 분의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새로이 이제 임명돼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영장도 발부하고 그 결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약간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이제 그 판단 역시 이제 물론 판단 자체는 공정하게 이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근데 뭐 이제 혹시 조금 전에 약간 걱정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심정적으로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만약에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의 그 권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냐면 발부를 하는 게 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맞을지 몰라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좀 뭐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우리 판사고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느냐. 그거는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뭐 어느 정도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오늘 심판은 오늘 재판 오늘 저 영장 실질 심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만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이걸 발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기각했을 경우에 뭐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생각하고 뭐 조율을 한다 이러고 하다가 지금 법원과 검찰의 이견까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법과 양심에 그렇습니다. 따라 재판을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게 예, 맞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까지 가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게 될 텐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지 또는 오늘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소환은 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로서는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뭐 지난번에 밝혔습니다만은 하여튼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각이 된다면은 예. 뭐 기각 사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한 타격이 오죠. 예. 기각이 되면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부족. 예. 이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처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도 부족한데 그럼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법원이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검찰로서는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검찰도 굉장히 긴장하고 이 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반대의 논리도 또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임종원 전 차장이 혼자 다 했다는 얘기인데 임종원 전 차장이 도대체 뭘 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벌였겠는가 하는 거죠. 뭐 본인의 약간의 뭐 이제 관심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뭐 다 개입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을 차장 수준에서 저지른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건 생각해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이라면 더욱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이 두 전직 대법관들께서는 아마 계속 부인을 하실 것 같고 예. 밑으로 책임을 미루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간 그 흐름으로 보건대는 그러니까 윗선의 지시가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전제 자체가 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검찰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정말 저런 행위를 해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이제 설치하는 예.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법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약간 고민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재판이 이제 많이 밀려 있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도 만들면 업무량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공감대들이 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걸 공약을 했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부수적으로 벌어진 일로 지금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고법원 설치를 임종원 전 차장 혼자서 이건 내가 해야지. 본인이 대법원장도 아닌데 예. 나서서 과연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사건 보면은 대기업의 경우에 맨 위에 사장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식적으로는 사장이 당연히 지시했겠죠. 그런데 증거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만은 실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건이 있다고 그래요.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 법원 행정처 아니면 대법원장의 뭐 행정적인 시책에 좀 비판적인 이런 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인데 여기에 두 전직 대법관이 차필로 서명해서 결재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맞다면은 맞다면은 그건 뭐 본인들의 죄송합니다. 본인들의 뭐 어떤 구두에 의한 부인 이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기각이 아니라 발부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걸 그러니까 저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상고법원 설치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나 또 청와대 쪽에 당시 권력 최상무층과의 어떤 뭐 암묵적인 지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 농단을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거는 상고법원 설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사법농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소송 이거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좀 늦추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자. 거기에 협조하면 안 되죠. 사실은 법관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협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서 이런 걸 부탁하니까 우리 상고법원 여기에 끼워 넣어야겠다. 그렇죠?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외교부에 얘기해서 자 법관들 해외 공관에 좀 파견하게 자리 마련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원래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3명이나 추천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자 청와대에 우리가 언제라도 얘기하기 편한 사람을 우리가 심어놓겠다. 이런 거래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사법농단이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사건을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문서가 있는데 이걸 빼내서 김앤장 법률 대리인이 법무법인에도 전달을 했다. 이것도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것도 별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대법원은 항상 헌법재판소를 의식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보다는 우리가 더 위상이 높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법원을 무시하는 듯한 결정을 하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 협정도 원래 2009년에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헌재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러던 게 이제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나가서 2015년도에 금년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걸 보고 그거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도 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헌재가 우리 대법원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맡고 있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한테 헌재 재판 진행 그런 뭐 법리 검토 이런 내용을 갖다가 건네준 걸로 지금 알려진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더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됐든 그 공범이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에 법원에서 판사를 파견을 한단 말입니다.
그 판사가 헌재 기밀을 빼내고 예. 그런 자기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다 대법원에 같이 외부로 빼돌리고 그걸 민간인한테까지 주고 이러면은 대법원과 그 파견 나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가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을 취득하고 누설한 게 되는 거죠. 예,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만난 거, 그게 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같은 맥락인데,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글쎄요, 수장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김현장하고 관계 부분은요 아마 예. 따로 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서는 과연 정말 사심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 헌재 그 정보까지 취득을 해서 그거를 김현장에게 전달할 이유까지는 저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어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움직였다 손 치더라도 청와대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라도 청와대하고 그걸 정보를 교류하고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김현장에까지 이 정보를 줄 필요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김현장하고의 관계에서도 뭔가 그 본인 퇴임 이후에 뭔가를 좀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 대목이.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상상까지는 하기 싫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뭐 뇌물하고도 좀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 과거의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일종의 셔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 김현장 출신의 뭐 자기가 고문도 아니고 예. 변호사도 아닌데 왜 그 역할을 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좀 그 비리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좀 여러 곳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을 좀 두 안 드릴 전직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상식적으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시절에도 대법원장 출신들이 로펌으로 간다는 건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아니 실제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는 사례가 없었어요. 없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퇴임 시기도 아니었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 3년 동안은 로펌 연매출 100억 이상의 로펌으로 아예 못 가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두 전직 대법관 영장 실질심사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